밥 안 먹는다고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엄마 만족으로요.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세요? 뭐라고? 곰국이요? 사 먹을게요. 불고기랑 반찬들이요? 그것도 사 먹을게요. 이제 반찬도 하지 마세요. 명절이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오지 마. 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너희 준다고 음식 안 해도 되고. 아빠랑 둘이 있으면 차례 음식도 금방 끝나? 너희 때문에 더 푸짐하게 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너희가 와서 하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나도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너희 볼 생각 없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최영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2박 3일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여동생을 보고 가라며 처가에 늦게 보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최 씨도 질색이었고, 내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기로 오래전부터 다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와서 밥 한 끼 먹고 싸준 반찬 좀 가지고 가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던 것인지 지긋지긋하다며 이제 명절에 오지 않겠다는 아들 며느리. 최 씨는 아들네 처가에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아침에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처가에 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진상 시어머니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최 씨는 차라리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길 바랐습니다. 괜히 힘들게 음식 더 할 필요도 없고 반찬 싸준다고 부엌에서 종일 고생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들이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라면 최 씨가 사양이었습니다. 최 씨는 젊었을 적 명절이 제일 싫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에만 가면 중노동을 하다가 와야 했습니다. 어쩔 때는 1박 2일, 주말이라도 껴있으면 2박 3일 동안 있다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자 형제들도 보고 가야 한다며 점심이 훌쩍 지난 시간까지 있다가 오면 친정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친정에 들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최 씨가 명절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좋던 남편과도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을 예약이라도 해놨던 것처럼 싸워댔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명절 당일 아침에 밥만 먹고 애들 보낼 거야. 그래서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최 씨가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쯤 그러고 난 뒤에 남편이 시집을 뒤엎어버리고는 그 지옥에서 꺼내주었죠. 그래. 멀지는 않아도 차 막히니까 일찍 출발하는 게 좋지. 사돈네와 아들집 그리고 최 씨의 집은 각각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걸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님은 고모들 보고 가야 한다고 오후 늦게까지 못 가게 하셨잖아. 언제적 얘기를 해.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최 씨 정도만 생각했어도 젊은 시절의 명절이 그토록 싫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아침만 먹고 가야죠. 어깨까지 으쓱거리면서 아침에 바로 안 가면 도대체 언제 가냐고 했습니다. 너도
유진이 보고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누나요. 나중에 언제든지 따로 볼 수 있는데요. 뭘. 아들은 누나까지 보고 간다는 건 전혀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최 씨도 열린 마인드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들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사실 처가에서도 당일에 돌아오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안 자고 오는 게 맞긴 맞죠. 뭐? 그럼 왔다가 바로 가? 그게 공평하긴 하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차례 지낼 때 와야 하는데. 정말 아침만 먹고 가는 거잖아? 그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아들의 말대로라면 최 씨의 집에서 한두 시간 머물다가 가야 하니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전날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혹시 수빈이가 그렇게 하고 싶대? 최 씨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시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인지 말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집살이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벌써부터 시집과 거리를 두려고 하나 싶었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렇단 거죠. 수빈이는 당연히 전날에 간대요. 아들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느꼈던 그 괴로움을 며느리가 느끼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며느리와 연이 끊어지는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뒤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먹을 때쯤 가도 되죠?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늦어도 점심쯤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온다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아? 아, 늦어요. 너무 일찍 갈 필요 있어요? 얘는? 차례 지낼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차례 음식이요? 아,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연히 최 씨도 눈치가 있는 이상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음식 많이 안 하는 거 알잖아? 너희가 도와줄 건 많이 없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렇지. 음식 집어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옛날 같았으면 온 식구가 다 와서 그 입에 들어갈 음식들 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내일 올 사람은 아들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아들 며느리가 힘들 일도 없었죠. 알겠어요. 그러면 점심 먹고 1시까지 갈게요. 그래, 그래. 최 씨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음식할 준비를 미리 해놓고 있었습니다. 재료 손질도 해놓고 말이죠. 점심을 간단하게 먹으니 1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질 않았습니다. 애들이 왜 안 오지? 당신이 전화 좀 해봐요. 오겠지. 급한 거 뭐 있어? 밥도 먹고 온다는데 전도 붙여야 하는데. 전 지금 붙여버리면 안 돼. 그래도 은근히 할 일 많아요. 알지? 그래도 원래 우리 둘이 했었잖아. 아들네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딸도 시집에 들렀다가 명절 당일에 오니까 차례 준비는 최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들은 전날 저녁은 되어야 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데 굳이 부부가 다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해야 할 음식이 많지는 않았어도 둘이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나았습니다. 유성아? 어디쯤이야? 1시까지 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벌써 차가 좀 막히네요. 아무리 막혀도 먼 거리도 아닌데 뭐. 금방 갈게요.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끊고 1시 40분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왜 이렇게 늦었니?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아, 차가 막혀서요. 명절엔 조금 빨리 출발해야지.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아들 며느리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듯 나와서 부엌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최 씨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 건 많이 없고 내가 손질은 많이 해뒀거든. 전 부치고 그런 거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뒤늦게 나온 아들이 물었습니다. 음식 할 거 없다더니. 맞네요. 이 정도가 뭐 많은 거야? 간단히 차례 지낼 음식이랑 우리 저녁밥 먹을 거지? 넷이니까? 그러자 아들도 거들겠다고 부엌에 왔습니다. 최 씨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북적북적 부엌에서 음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말이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 내가 해도 되는데? 며느리가 적극적이고 부지런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아들 내외는 10시 반쯤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바로 갔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쯤엔 사돈네에 도착할 것 같긴 했죠. 그렇게 첫 번째 명절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 모임을 하는데 당연히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더라니까. 나는 그러면 딱 집어서 얘기해. 설거지 좀 하라고. 명절에 그러지 좀 말어. 며느리들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서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 별거 할 게 있나? 그냥 같이 밥 한 두 끼 먹는 거지. 최 씨는 며느리 흉보는 친구들을 나무랐습니다. 시모가 잘해야 며느리도 잘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옛날 시대 시어머니들과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해줘서 그런지 어쩐지 아들 며느리는 더 많은 걸 바랐습니다. 다음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처가에 먼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명절에? 최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수빈이네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신데 명절 전날에 잠깐 들렀다가 큰아버지로 가신대요. 그래서 할머니 뵈려면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네. 이번에는 그럼 처가에 먼저 가도 되죠?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고 물어보는 아들 때문에 최 씨는 엉겁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오신다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명절 당일에 아침 일찍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보니까 눈뜨고 코가 베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나 요양원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명절에 여자 쪽부터 가는 경우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차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례를 좀 늦게 지내야 하나? 남편에게 말했더니 차례 지내는 시간을 늦추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얼마나 늦춰요? 언제 도착할 줄 알고. 그러면 우리끼리 지내던지 해야지. 아들 며느리 있는데 우리 둘만 지내는 것도 이상하지? 그럼 어떻게?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최 씨 혼자만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근데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뭐 며느리를 친정에 늦게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아침만 먹고 가는 건 나도 찬성이에요.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순서를 바꾸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차례를 안 지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차례 지내는데 장남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할머니가 그때 오신다고 했다면서. 할머니는 나중에 요양원으로 가서 따로 찾아뵈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만나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유성이랑 유진이 다 같이 만나도록 명절 오후까지 아들 며느리 잡아둬도 되나? 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 말이 틀려요? 우린 아침만 먹이고 불이 나게 보내는데 그러면 사돈 내도 우리가 배려한 걸 알고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시어머니 같은 소리를 다 하네. 시어머니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나처럼 며느리 위하는 사람 없어요. 내 주변 말만 들어봐도 며느리 엄청 부려먹고 뒤에서 흉보고 그래요. 나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우릴 우습게 봤다고 그래. 그러니까 유성이가 처가에 먼저 가겠다는 소리를 하지. 나중에는 안 온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고 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오후 늦게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차례는 지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때 되면 할머니 큰아버지 댁으로 가신다는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뵙던가 해. 할머니는 언제든지 뵐 수 있지만 차례를 너 없이 지낼 수는 없잖아. 처가 먼저 가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엄마, 요즘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기도 해요.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런 건 차례 안 지내는 집이겠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우리 집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집만 생각했으면 아침만 먹고 처가에 가게 하지도 않았지. 그 소리에 최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최 씨가 배려를 해주니까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뭐?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묻자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도 작게 들렸습니다. 둘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최 씨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집으로 먼저 갈게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러자고 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렇게 기분 나쁠 일도 없을 텐데 아들이 자기 처만 생각하느라 부모 마음은 헤아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장가가면 끝이라더니 내 아들도 정말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처가에 먼저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명절 당일 일찍 일어나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설거지도 안 하고 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최 씨가 젊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것조차 불만인 모양이었습니다. 공국해? 유성이가 좋아하잖아요. 명절에 오면 먹이고 집에 갈 때도 좀 싸줄까 해서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애들 명절 끝나도 음식도 하나도 안 갖고 가고 명절 음식이라 그런 거 같기도 해서 유성이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해서 싸주게요.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싸주려고 명절 음식 외에 불고기, 더덕구이, 곰국 등 여러 가지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아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싸주시면 감사하죠. 어차피 집에서 요리해 먹기도 힘든데.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거창한 걸 해먹을 시간은 없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다 먹고 치우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내일 차례 좀 일찍 지내고 가야 해요. 왜? 어딜 가야 하는데? 처갓집에요. 한 9시에서 9시 반쯤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나 일찍? 왜? 무슨 일 있어? 최 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되묻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아, 장모님 댁 다음 달에 이사하시는데 짐 정리하신다고. 무거운 것 몇 개 옮기는데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 하지만 최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가 다음 달인데 벌써부터 이삿짐 정리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사위한테 시키다니요. 그것도 차례 지내는 줄 뻔히 알면서 일찍 부른 사돈에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만 먹고 가는데 더 빨리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삿짐 때문에 차례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 차례 시간 앞당기래? 아, 그건 아니고요. 가구 가져가는 차가 오전에 온다고 해서 혹시나 늦을까 봐요. 조금 일찍 출발하려는 거예요. 처가에서 일찍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이사가 다음 주라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그때까지 쉬는 날이 없으시대요. 아들의 말에도 부하가 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정신 없어서 설거지도 안 시키고 보내는데 그보다 더 빨리 가겠다는 말에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와서 말하는 아들에게도 섭섭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몇 날 며칠 공국도 끓이고 반찬도 해둔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처가에 갈 생각밖에 없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말 한마디 안 보태고 옆에서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총대는 아들에게 매도록 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얄미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차례를 8시에 지내면 되나? 그러고 나서 아침은 안 먹고 갈게요. 배고프지 않겠어? 괜찮아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가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상한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이 처갓집 머슴 노릇을 하러 간다는데 그걸 일찍 보내주려고 차례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이 소갈머리가 없게 느껴졌죠. 그것도 아침밥도 안 먹고 갈 정도로 처가에 꽉 잡혀 있는가 싶어서 더 기가 찼습니다. 최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도 최 씨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서 안 된다고 하면 최 씨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100번 양보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처가에 들렀다가 일 도와드리고 점심 먹고 그러고 다시 들러. 다시 들르라고요?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침밥도 안 먹고 가겠다면서. 너 주려고 공국 끓여놨는데 그거는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반찬도 가지고 가야지. 곰국은 아까 저녁 먹을 때 주시지. 미리 말을 했으면 좋지. 아침에 주려고 안 줬는데. 그냥 싸주세요. 반찬이랑 같이 내일 아침에 그냥 가지고 갈게요. 어떻게 다시 들러요? 어차피 너희 집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 유진이네도 그때까지 있으라고 할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굳이 왜요? 그냥 아침에 가지고 가면 되는데. 반찬들 다 쉬어. 아니, 그렇다고 처갓집 갔다가 다시 와요? 반찬 때문에요?
아들의 말에 최 씨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먼 길 돌아서 다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부모가 정성껏 만든 반찬 좀 가지고 가라는 게 그렇게 싫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도 안 먹고 가는 거면 저녁밥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김에 누나도 보고 가고 말이죠. 최 씨도 양보를 했으면 아들 내외도 그 정도는 해야 맞았습니다. 일방적인 배려만을 원하는 아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느껴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모든 처가에만 맞추려고 하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습니다. 전에도 처가 먼저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니 이번에도 처가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최 씨 부부가 전부 맞춰주라는 식이었습니다. 반찬도 이렇게나 많이 해줬는데 온 김에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는 것도 다 싫다는 것인지. 최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들렀다가 저녁 먹고 올라갈게요. 아니, 또 오겠다고? 어머님 말씀대로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나마 며느리에게 양심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반찬이고 뭐고 공국이고 뭐고 주지 말까 싶기도 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명절날에 말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을게. 네, 며느리까지 그러겠다고 하자 아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거푸 한숨만 쉬어댈 뿐이었습니다. 또 그 소리에 최 씨의 기분은 더 바닥을 쳤고 말이죠. 최 씨가 과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아들 며느리는 정말 자신들밖에 몰랐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다가와도 친정에 가겠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 옛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차례 지내기가 무섭게 친정에 가면서도 최 씨가 많은 걸 양보했다는 생각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속을 뒤집어 놓는 아들도 얄밉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일인데 자기가 대변인도 아니고 최 씨가 며느리 잡는 나쁜 시부모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이따 저녁 먹기 전까지는 와야 해. 네, 아들이 못마땅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도 속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서 저녁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 씨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나조차고 공국 끓이고 반찬한 것도 아닌데 왜 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기분 상한 와중에도 아침밥도 안 먹고 처가로 간 아들이 신경이 쓰였고 명절이 끝난 뒤에 밥도 대충 챙겨 먹을 아들 며느리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저녁도 먹이고 반찬도 싸주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최 씨는 처가로 떠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말이죠. 안 챙겨주면 되지. 왜 챙겨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처갓집 들렸다가 알아서 올라가라고 해. 그럼 이 반찬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 아까 갈 때 싸줬으면 됐잖아. 최 씨는 그런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도착해서 함께 점심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유진이도 와 있어.
최 씨는 당연히 아들이 이제 오려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아, 어쩌죠.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뭐? 왜? 아직도 이삿짐인지 뭔지 그거 해? 아, 아니요. 그건 다 했고요. 친척분들이 계신데 좀 더 있다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서요. 뭐? 여기도 수빈이 와 있다니까? 그럼 오늘 못 와? 아니요. 반찬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따가 집에 올라갈 때 잠깐 들러서 반찬만 가져갈게요. 최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먼저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은 최 씨였는데 어째서 사돈네 친척이 왔다고 아들이 저녁 먹으러 모속했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사돈은 애들을 안 보내는 것인지. 너 정말 엄마 서운하게 할래? 서운하다니요. 가다가 들른다니까요. 밥은? 공국에다가 밥 안 먹고 가게? 집에 가서 먹을게요. 너 정말 너무한다. 그렇게 일찍 가놓고는 언제까지 처가에 있는 거야?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니? 네가 처가만 챙기니까 그렇지. 말이 돼요? 아침까지 엄마 집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게다가 하룻밤 잤고요. 어쨌거나 저녁에 와서 밥 먹기로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상황이 이런데 좀 이해해 주실 수 없으세요? 너는 왜 맨날 네 입장만 이해하라고 그래? 너 먹이려고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준비한 건 생각 안 해? 공국도 땀 뻘뻘 흘리면서 끓인 엄마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한숨 쉬는 것도 말이야. 너무 기분 그래. 꼭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이 말이야. 엄마, 진짜 대화 안 통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저 위해서 반찬도 해주시고 그런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강요를 하세요? 안 가져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강요? 아들의 말에 최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좋자고 한 게 아닌데 강요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심 때부터 있다가 하룻밤 자고 왔으면 됐지. 저녁에 또 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심하셨어요. 그렇게 절 위한다면서 명절에 아들 피곤할 건 생각 못 하세요? 피곤한 건 네가 처가에서 머슴 노릇해서 그런 거고 여기 와서는 먹고 노는 것밖에 더하니? 그럼 수빈이는요? 또 가면 설거지하고 수빈이네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해요? 설마 너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내가 언제 수빈이 일 시키니? 말로는 안 시킨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명절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꼭 설거지도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거지. 내가 먼저 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러면 거기서 누가 안 해요? 그리고 엄마 같으면 명절에 시집에 2번씩이나 가고 싶으시겠어요? 왜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하세요? 며느리 괴로운 거 생각 안 하시고 또 아들 입장도 무시하시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처가에 빨리 간다고 해서 보내주고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너 좋아하는 음식도 주려고 부른 거지. 누가 너희 괴롭히려고 부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반찬은 가지러 간다니까요. 아들이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가서 얘기해요. 전화가 그렇게 끊어졌고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최 씨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한숨만 쉬고 있었죠.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들이 같이 밥은 못 먹는다길래 최 씨는 딸내와 함께 먹을 밥만 차렸습니다. 이것도 꺼내. 딸이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면서 물었습니다. 최 씨는 그걸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네 주려고 해놨던 반찬이었습니다. 차라리 꺼내서 다 먹어치워 버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고 있을 텐데 그랬다가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죠. 그거 유성이네 주려고 해놓은 거야? 괘씸한 아들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끝까지 이놈의 반찬을 챙기게 되는지 스스로가 참 처량하다 싶으면서도 최 씨는 곧 도착할 아들을 주려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싸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받아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감정이 상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들과 최 씨가 언쟁을 한 것을 들었을 텐데 혼자만 맑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 이삿짐 정리하는 건지 옮기는 건지 그건 잘 끝났니? 최 씨는 아들 며느리를 현관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돼. 잘 끝냈어요. 아들의 얼굴이 거뭇하고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또 최 씨는 속상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 화살은 아들을 향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피곤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처가 머슴도 아니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러 가니? 그러자 아들이 인상을 썼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기서 먹을 거면 차라리 와서 공국이랑 너 좋아하는 불고기에다가 먹었으면 됐잖아. 여기 유진이도 와 있는데. 처가 식구만 식구야? 아까 전화로 얘기 끝난 거잖아요. 끝나긴 뭐가 끝나? 엄마는 정말 속상해. 아들한테 밥 차려주기 이렇게 힘드니? 아들한테 이 반찬들 전해주기가 이렇게 힘들어? 안 그래? 수빈아? 그러자 며느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언제나 곤란할 때는 저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팔불출이니 전부 며느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겠죠. 100번 양보해서 일찍 보냈더니 전화로 그렇게 대들면 내가 앞으로 반찬을 주고 싶겠어?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양보예요? 뭘 양보하신 건데요? 아들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요.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엄마 만족으로요. 그 밥이 도대체 뭔데요?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세요? 뭐라고? 공국이요? 사 먹을게요. 불고기랑 반찬들이요? 그것도 사 먹을게요. 사 먹는 거랑 엄마가 해준 거랑 같니? 왜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주시는데요? 제가 애예요? 저도 30 넘었고요. 결혼도 했어요. 저희도 저희가 정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명절에 처가부터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고요. 꼭 연휴 첫날에 오라고 해서 와서 같이 음식도 했어요. 오늘 처가에 1시간 정도 일찍 갔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그리고 다시 집에 들르라는 건 무슨 심술이에요? 뭐라고? 심술? 너 말 다 했니? 그럼 심술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아까도 엄마가 계속 전화해서 제가 처가에 얼마나 눈치 받는 줄 아세요? 거봐. 처가에서 너 눈치 주지? 너는 정말 거기 머슴이니? 처가에 책 잡힌 거 있어? 그러면 수빈이는 우리 집에 책 잡힌 거 있어서 명절에 음식하고 요리해요? 엄마는 명절마다 수빈이 부려먹으시면서 왜 저는 처가 일 한번 도와준 걸로 머슴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게 엄마가 말하는 좋은 시어머니 마인드인가요? 아들이 쉬지 않고 쏘아대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반찬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묻지도 않고 반찬 해놓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실 거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지긋지긋해요. 최 씨는 울컥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빚으로 돌려주는지, 며느리가 차라리 이렇게 대들었다면 상처가 덜 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 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너희 준다고 음식 안 해도 되고, 아빠랑 둘이 있으면 차례 음식도 금방 끝나? 너희 때문에 더 푸짐하게 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너희가 와서 하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며느리를 부려먹었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너희 볼 생각 없어. 그러자 아들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안 올게요. 가자. 수빈아. 그거 내려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머뭇거리면서 최 씨가 건넸던 반찬 보따리를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위에게도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부부도 곧 가보겠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쩐 일인지 최 씨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혼자서 다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차가운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으면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최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아들에게 지긋지긋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서운하고 화나는 건 최 씨였는데 아들이 왜 연락을 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을 챙긴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당신이 애들한테 했던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최 씨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고생하는 거 보기 괴로워서 내가 먼저 명절에 집에 가지 말자고 했지.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대들었잖아. 기억 안 나? 최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해서 명절이라면 지긋지긋했던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기서 해방시켜줬고 몇 년간은 시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다시 왕래를 하면서도 최 씨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볼 땐 유성이 말이 맞아. 당신이 너무했어. 나는 그냥 유성이를 위해서. 당사자가 싫다는데 뭘 유성이를 위해서야. 다 자기 만족으로 했던 거지. 그리고 당신도 늘 그랬잖아. 왜 친정도 못 가게 하냐고. 불공평하다고. 근데 왜 당신이 그대로 하고 있어? 내가? 그래. 유성이도 처가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처가 일도 돕는 게 당연하잖아. 수빈이는 우리 집에서 설거지 해도 되고, 유성이는 안 돼?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건 당신도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고, 당신이 수빈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 최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놨다고 명절에 2번 오라고 한다면 사정이 있어도 차례 지내야 하니 꼭 시집 먼저 와야 된다고 하면 남편이 최 씨의 친정일을 도왔다고 머슴이냐고 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자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가자 더욱 괴로워졌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수빈이에요.
그래, 수빈아. 저번에 일은 죄송했어요. 최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사과를 하다니. 유성 씨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성 씨가 했던 말들 진심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최 씨의 며느리가 자신보다 나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집을 뒤엎은 후로 최 씨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속이 후련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핀잔을 듣고도 먼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니 확실히 최 씨보다 나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럼 쉬세요. 끊으려는 며느리를 최 씨가 붙잡았습니다. 수빈아, 다음 명절부턴 너희 집부터 다녀와. 네? 혹시라도 우리 집에 올 거면 말야. 유성이 그놈이 싫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 차례 음식은 어차피 너 없을 때도 유성이 아빠랑 둘이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지난번 미안했다. 최 씨의 사과에 며느리가 놀란 듯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최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시집살이 할 때 힘들었는데 왜 그걸 잊었을까? 수빈이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까 마음이 조금 나았습니다. 딸 부부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인 아들에게 여전히 괘씸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최 씨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 처가에 들렀다가 차례에 안 늦게 일찍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갈 테니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리고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말이 너무 심했어요. 그 말에 아들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네 마누라 고생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와. 네, 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상해서 내신 건 아니었고 마음이 편해져서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들을 놓으니 오히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처가에 먼저 가든 아니면 둘이 여행을 가든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요? 지금 상황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불쾌하네요. 엄마, 죄송해요. 지수 너는 집에 가서 얘기하고. 이거 상견례를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니요. 이번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죠. 저희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현호가 이혼 가정에서 커서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파혼을 시키시겠다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신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살면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 더 그랬습니다. 이혼한 것이 자신의 탓도 아니었고 그 뒤로 충분히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평생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만 하는 이혼, 왜 이렇게 신 씨에게만 가혹한 주홍글씨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해서 아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 씨가 이혼했고 아들도 어려서부터 아빠 없이 컸다는 소리를 들은 순간 사돈될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말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나 사돈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신 씨를 무시했던, 그리고 내 아들을 차별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말이죠. 결국 파혼하겠다는 말에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 엎어버리기로 결심했죠. 신 씨는 남편과 나이 40에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였는데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였습니다. 남편과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 둘 사이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자주 큰 소리가 오갔고 아이를 낳고도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바꾸더랐고 신 씨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신 씨는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신 씨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날부터 신 씨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술주정과 폭언에 시달리던 날들이 아마 아들에게도 상처가 됐을 것이었습니다. 이왕 이혼을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간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남편이 인간성은 별로였지만 돈은 꽤나 잘 벌었던 탓에 위자료를 받아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의 삶이 아들에게도 신 씨에게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애가 있는데 좀 더 참지 그랬어. 이혼녀 딱지 평생 가는 거야. 그러면 맞고 살아. 그러다가 현호까지 때리면? 설마 지 아들 때리겠어? 지 마누라도 때렸는데 아들을 왜 못 때리겠어? 앞으로 어떻게 하게?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아니. 그리고 동네 창피해서 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신 씨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그렇게 반대를 하다니 결국에는 그 입에서 창피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그날 이후로 진정집 문턱을 잘 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월진데 밖에서는 더한 수근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혼하고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았던 돈도 평생 살 만큼의 금액이 아니었던 탓에 신 씨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경을 많이 못 쓴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캠핑 가고 싶은데. 엄마 일하는데 어떻게 캠핑을 가?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못 가는 거야? 선우네는 아빠랑 토요일마다 간대. 아빠라는 단어에 신 씨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침울한 모습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제 없다고 했잖아. 현호야, 캠핑은 엄마가 나중에 데리고 갈게. 그리고 이제 선우가 나랑 놀면 안 된대. 왜? 싸웠어? 그게 아니고 나는 고아라서 엄마가 놀지 말라고 했대. 신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습니다. 싱크대 안으로 떨어진 접시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신 씨가 물을 끄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현호야, 네가 왜 고아야?
고아는 엄마 아빠 다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는 엄마 있잖아. 아빠는 없잖아. 친구들이 나는 왜 아빠가 없냐고 바람났냐고 그랬어.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만한 나이였습니다. 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쁜 거야.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아이를 이해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들은 아빠가 없냐는 놀림의 친구와 싸운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신 씨는 왠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어쩌면 나만을 위한 선택이었나 싶을 때도 있었죠. 그로 인한 피해자는 내 아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르게 자라준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간의 서름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신 씨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아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혼 후 아들도 힘들었겠지만 당연히 신 씨의 인생도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녀라고 하면 사람들은 신 씨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쩐지 그때부터 눈빛도 바뀐 것 같았고 말이죠. 쉽게 생각해서 쉽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었지만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억척스러운 여자로 변하게 된 듯했습니다. 재혼 생각 없어? 가끔 주변에서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신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니까 신 씨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 신 씨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30이 넘은 지금 신 씨도 연애를 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여전히 함께 살거나 재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자신이 결혼을 2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알고 있어.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외박을 하더라도 신 씨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이 넘어서 신 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다 큰 아들의 사생활에 참견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결혼? 아들의 나이가 32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늦게 결혼하는 추세라고 하니 결혼은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신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기뻤죠. 평생 아들과 둘이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신 씨는 아들과 그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수 부모님도 2분 다 교사셨어요. 아, 그래? 상대방 부모 모두 교사였다는 말에 신 씨는 조금 주눅이 들었습니다. 신 씨보다는 훨씬 번듯하게 살아온 가정일 테니 말이죠. 저도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엄청 점잖으세요. 아들은 존경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신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신 씨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고지식하고 정도를 벗어난 것을 못 견뎠으니 말이죠. 그래? 훌륭한 집안이네. 그리고 두 분 다 기독교세요. 기독교? 그러면 너도 교회 다녀야 하는 거야? 신 씨의 물음에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수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닌대요. 저한테도 강요할 생각 없다고 하셨고요. 그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기독교라는 말이 신 씨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이혼은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아들의 결혼에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신 씨 같은 생각은 못하고 그저 예쁘고 착한 애인과 결혼을 하고 좋은 장인장모를 만났다고 좋아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친구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아는 얼굴이 보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 남자 쪽 혼주석 하나가 빈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만 보였죠. 어머, 저기에 삼촌이나 누구라도 좀 앉혀놓지. 왜 비워놨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앉힐 만한 사람이 없나 보지. 이혼했나? 사별했을 수도 있지. 신 씨는 순간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어쩐지 미래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말을 나누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혼자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 누구든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예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들과 결혼이라는 두 글자만 둥둥 떠다녔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상대 집안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사 출신의 기독교라면 이혼 가정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결혼을 시킬지 의문이었습니다. 요새 이혼이 별거냐? 그게 뭐가 어떻다고 이런 고민을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건 신 씨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았으니 말이죠. 토요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또 다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아온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나 차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에 있었던 결혼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아는 지인이었는데 친구는 일이 있어서 축의금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 쪽은 혼주석에 엄마밖에 안 앉아 있더라고. 어머, 그래? 사별했나? 재혼은 안 했나 보다. 그런가? 근데 재혼보다는 혼자인 게 낫긴 하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부모님도 아닌데 시아버지 대접해야 하잖아. 그리고 이혼한 거면 진짜 시아버지도 있을 거고. 아이고, 속 시끄럽다. 친구의 말에 어쩐지 신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애인 생겼다고 하면 부모부터 물어봐야 하나 봐.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좀 그럴 수 있잖아. 왠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가정교육이 잘 안 돼 있을 것 같고, 또 말을 잇던 친구가 번뜩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눈을 굴려 신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신나게 말을 하다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신 씨도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너 우리 현호 가정교육 못 받은 거 같니? 어머, 은수가 그런 게 아니고. 현우 훌륭한 거 당연히 알지.
그럼 우린 비정상적인 가정이야? 그러자 친구가 변명거리가 없겠구나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엔 미안하다는 표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신 씨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신 씨는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잃은 인간관계도 그동안에 몇 번은 됐으니 말이죠. 다만 이 친구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들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친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직업도 괜찮고 참한 아가씨인 것 같아서 신 씨도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신 씨 자신이었어도 그랬을지도 몰랐습니다. 대놓고 반대하진 않아도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었죠.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신 씨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이 섰습니다. 이혼한 뒤부터 늘 꼬리표가 따라다녔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아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이 꼬리표를 숨기고 있기로 마음먹었죠. 보름쯤 뒤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어여쁜 아가씨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이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신 씨는 정성껏 차린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신 씨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혹시 현우 아빠 없는 건 알고 있지? 그러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우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현우 씨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요. 지수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당분간 너희 부모님한테는 안 드렸으면 해. 그러자 지수는 다소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째서 신 씨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을 비웁니다. 신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에 편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 나중에 차차 얘기 드리면 되니까 당분간은 말씀드리지 마. 혹시나 물어보시면 외국에 장기 출장 가셨다고 해. 장기 출장이요? 엄마, 왜? 그래. 그렇게 해. 우선은 네.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신 씨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돌아간 뒤에 아들이 신 씨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걸 왜 비밀로 해요? 말했잖아. 사람들 편견은 무서워. 남도 아니고 결혼할 건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먼저 나서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물어보시면 당연히 말씀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끝까지 숨기자는 건 아니야. 상견례하고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 말하면 되잖아. 상견례 할 때까지도 속이자고요? 그건 아니죠. 거봐. 너도 엄마가 이혼한 사실이 결혼에 지장이 있을까봐 말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문제니까요. 엄마 말대로 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알아. 하지만 세상이 다 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야. 특히 어른들 세대는 더 그래.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지수랑 결혼 준비만 잘하면 돼. 아들은 뭐라고 더 말할 듯 입을 열었지만 신 씨의 표정을 보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지금의 신 씨를 설득할 수 없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들과 지수는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갔습니다. 일찍 해야 하는 식장 예약 같은 것은 미리 했고 상견례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있을 상견례 전에 자꾸만 예비 사돈과 엮일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지수 어머니가 제 정장 맞추면서 아빠 정장도 같이 맞추라고 지수 통해서 돈을 주셨어요. 아빠란 말에 신 씨는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아빠가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도 참석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 해외 출장 가셨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지수가. 그 말에 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신 씨와 다른 심정인 듯 했습니다. 지수한테 계속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우선 엄마 말대로 하라고 했잖아. 신 씨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망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한 이상 이대로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견례조차 하기 전에 상대방이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 결혼식은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게요? 아무리 출장 중이라도 아들 결혼식에 안 오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병수 아저씨라도 안 칠 테니까 걱정 마. 신 씨의 말에 아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해외 어디에 계시냐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해요? 신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시면요? 그냥 사업한다고 하면 되잖아. 거짓말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어졌죠. 나중에 지수랑 저랑 아빠가 계시는 미국에서 1, 2년 유학하다 와도 좋겠다고 그러셨대요. 어느 날 퇴근한 아들이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침울하게 말을 했죠. 지수도 괴로워해요. 자기 부모님을 속여야 하니까요. 나중에 엄마가 잘 설명드릴 거야. 너희한테 피해가는 일 없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상견례에 아버지 오실 거냐고 물으셨는데 장기 출장 중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들어오시는 날짜에 맞추시겠대요. 이번에는 신 씨도 눈빛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견례 정도는 조촐하게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결혼식에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고지식한 사람들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 목록 상단에 있는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 씨, 신 씨와 7년을 만난 남자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견례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척 곤란해질 듯 했습니다. 다행히도 병수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납득하질 못했죠. 아니, 말로만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아빠인 척 하라고요? 상견례에서 식사만 하면 끝이잖아. 결혼식에서도 잠깐만 얼굴 보면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 사실 결혼만 하면 사돈끼리 연락할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들의 결혼을 물을 수도 없을 테니 딱 2번만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도를 지나친 것 같아요. 너 지수랑 결혼한다며?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 사정 듣고 결혼 반대한다면? 그때는 너 누구 원망하려고? 엄마,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신 씨는 지난번에 친했던 친구와 연을 끄는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말들도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도 반대하면? 둘이 도망이라도 가게? 그게 아니고 엄마. 지수도 괴로워하고요. 저도 죄책감 때문에 지수 어머니 아버지도 못 뵐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하다고 무릎이라도 꿇고. 절대 안 된다니까. 신 씨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엄마, 엄마는 어떻게든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왜 엄마 마음을 몰라주니? 너 가정교육 못 받았을 거란 소리 들을래? 아니면 그런 집에서 자란 애들은 어떤 식으로든 결핍이 있을 것 같다고? 아니면 아들도 부모처럼 이혼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 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제발 엄마 말 들어줘.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들은 차마 신 씨의 말을 또다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통화하며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신 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지수의 마음을 돌리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신 씨는 혹시나 둘의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돼서 문 밖에서 듣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 지수가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문제없이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은 점점 거뭇해졌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신 씨는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던 새 옷을 꺼내고 거울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은 외출했는데 시간 맞춰서 신 씨를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오후쯤 되었을 때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이거 어쩌지? 올라가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 고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일단 시외 버스 타러 왔는데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상견례에 함께 가기로 한 병수였습니다. 상견례에 늦으면 어떡해?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네. 지방에 갔다가 오늘 일찍 올라온다고 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지각을 하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지, 괜히 아들이 책 잡히진 않을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씨라도 빨리 가야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신씨와 아들은 약속 장소에 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앉아 있는데 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와 함께 사돈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품위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 엄마입니다. 어머, 먼저 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수 엄마예요. 저는 지수 아빠 이충식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아, 그게 출장에서 오는 길인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요. 조금 늦을 것 같다네요. 죄송합니다. 첫 만남에. 아이고, 미국에서 바로 오시는 거예요? 날짜를 좀 더 넉넉하게 잡으셔도 됐었는데. 안내. 그러고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과 지수가 입을 열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나누자 어색한 분위기도 많이 풀리게 되었죠. 저는 지수가 참 예뻐요. 정말 따님 잘 키우셨네요. 저도 이런 딸 있으면 참 좋았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호 같은 훌륭한 사위를 만나서 기쁘네요. 아, 참.
그런데 아버님이 미국 어디에 계신다 그러셨죠? 아, 이번에 아예 들어오시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 공격처럼 신 씨를 향했습니다. 아, 그게 어디였지? 안사돈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신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LA던가? 그러자 안사돈이 반갑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LA요? 얼마나 계셨는데요? 아, 한 2년 정도요? 지수 이모네가 거기 살거든요. 네? 안사돈의 말에 신 씨의 가심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로 알 수도 있겠다. 거기 아닌 그런 커뮤니티가 작지 않을까? 안사돈이 지수를 돌아보며 묻자 지수가 목이 타는지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로 가신 거예요? 아, 사업차.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안사돈도 여동생을 만나러 미국에 간 적이 있다면서 계속 LA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 씨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엉덩이를 자꾸만 들썩거렸습니다. 이따가 아버님 오시면 자세히 여쭤봐야겠다. 아, 현우 아빠는 일만 해서 잘 모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땀이 났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이라고 할 걸 왜 하필 LA라고 했는지 알고 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후회됐습니다. 이따 가병수가 도착했을 때 이것저것 캐물으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됐습니다. 차가 막힌다는 핑계로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을 하면서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놓았습니다. 휴대폰을 늘 확인하니까 부재 중 전화가 있으면 메시지라도 보겠거니 싶었죠. 알아서 둘러댈 테니까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별실로 돌아가서 앉았죠. 아버님이 많이 늦으시나 봐요. 음식 식는데. 아, 어쩌죠? 비행기도 연착돼서 너무 늦나 봐요. 오늘 참석을 못할 것 같다고 그러네요. 이거 죄송해서 어떡해요? 현우 아빠도 일정을 앞당기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멀리 계신데 무리하게 날짜를 잡았나 봐요. 미리 알았으면 다음 주로 했을 텐데 다음에 한번 같이 봬요.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눈 지 10분도 안 돼서 병수가 도착했습니다. 별실 안에 있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신 씨가 가장 놀랐고 말이죠. 아, 이거 늦었습니다. 저는 현우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못 오신다고 들어서. 네? 아니요. 아빠가 상견례에 안 오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신 씨 옆에 앉아서 생글생글 웃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아, 차가 많이 막힌다고 그러더니 왔네요. 어? 아, 갑자기 안 막혀가지고. 너무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꼭 뵙고 싶었어요.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물론 신 씨와 아들 며느리를 제외하고서 말이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오셨으면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아, 비행기에서 푹 잤습니다. 사실 지수 이모가 미국에 살거든요. 아, 그래요? 어디에 계시죠? 저는 시카고 아시죠? 시카고예요. 네? 시카고요? 순간 찬물을 뿌린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LA라고 들었는데.
그러자 신 씨가 병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예. LA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서요. 서둘러 해명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자꾸만 뭔가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사돈이 자꾸만 남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딴에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수가 신 씨와 오래 만나긴 했지만 아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 혼수나 예단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건지 병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러면 병수는 그때마다 신 씨의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했습니다. 누가 봐도 허술하고 수상했습니다. 신 씨가 무마하느라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아들과 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러면 이제 계속 한국에 계시는 건가요? 아, 그게요. 엄마, 어? 현우 씨 아버님은 여기 안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수 말이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연락한 적 한 번도 없이 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실 거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 씨는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애써서 말을 지어낸 신 씨의 노력이 뭐가 되나 싶었습니다. 신 씨가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누구? 저희 어머니랑 만나고 계신 분이에요. 어머,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박간사돈의 불편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에 신 씨가 애써 대꾸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면 인식이. 아니,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상견례에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속일 생각을 하시는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모습에 신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돈 내외는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반대라도 할까봐 거짓말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불쾌하네요. 엄마, 죄송해요. 너는 집에 가서 얘기하고. 이거 상견례를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니요. 이번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죠. 저희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자 신 씨의 가슴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우리 현호가 이혼 가정에서 커서 마음에 걸리시는 건가요? 신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속이 부분이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건 더 문제고 어쨌거나 이혼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세요? 지금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보세요. 이래서 제가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리 현호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자 사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지금 현호 어머님이 대단히 큰 실수를 하셨다는 건 알겠습니다.
이런 큰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다른 건 또 거짓말 안 하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현호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혼을 한 건데 그걸 왜 꼭 솔직하게 말해야 하죠?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사생활이고. 가족 관계를 솔직하게 말 못하는데 어떻게 사돈을 맺습니까? 묻지 않아서 먼저 말하지 않는 것과 적극적으로 속인 것은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색안경 낄까봐 그랬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모습 보니까 없던 편견도 생길 것 같네요. 지금 이혼했다고 상견례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혼 가정을 싫어하실 거 아닌가요? 요점이 그게 아니죠. 저희는 그걸 속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계신 건 그쪽인 것 같네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 줄 아세요? 이혼 가정이라고. 아빠 없는 아이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부탁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 일어나시죠. 추후의 이야기는 애들 통해서 합시다. 이 결혼 이대로 엎으시려는 건가요?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저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저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해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요. 결국 다 똑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가족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결국 신 씨는 테이블 앞에 앉아 허탈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원한 게 이거였어요? 너희가 거기에서 폭로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돼. 아저씨까지 불러서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노력이에요?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엄마가 망친 거예요. 그러자 신 씨의 눈앞이 빨갛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의 탓을 했습니다. 신 씨의 모든 행동은 오로지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서럽지 말라고, 원하는 결혼하라고. 그래서 신 씨도 말도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신들이 망쳐놓고는 신 씨의 탓을 하다니요. 신 씨는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사돈 내외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신 씨가 어째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게 됐으면서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니. 거짓말을 해서 파혼을 하겠다는 건 핑계일 뿐인 듯 했습니다. 현호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다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말까지 꺼낼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신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 씨는 걸음을 재촉해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막 출발하는 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신 씨를 보더니 섰습니다. 아마 지수의 가족인 듯 했습니다. 신 씨가 가로막자 차에서 바깥 사돈이 내렸습니다. 선생식이나 했다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호 어디다 내놓기 아까운 신랑감이에요. 그거는 부정 못 하시겠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아요. 앞으로 훨훨 날아갈 일밖에 없는 애예요. 이참에 다른 며느리 알아보렵니다. 부모가 꽉 막힌 걸 보니까 자식도 그러겠죠? 지수도 선생님이잖아요. 이 결혼 내가 엎어요. 엄마, 아들이 혼비백산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일을 악화시키세요? 너도 마음 고쳐 먹어라.
이런 집이랑 얽히는 거 아니야? 너도 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이혼했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엄마 혼자 자격지심에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엄마는 이 일에서 빠지세요. 신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리 가세요. 차 지나가게. 엄마 때문에 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전부 엄마 탓이에요. 현호야, 혹시라도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 씨는 아들 손에 의해 길목에서 비켜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깥사돈이 그런 신 씨를 응시하더니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신 씨는 처량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신 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이었는데 왜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디니?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요. 지수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막상 아들의 입으로 들으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 봐.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됐잖아요. 또 그 얘기니?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저 혼자 키우신 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처음으로 엄마가 부끄럽고 밉네요. 현호야,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도 아니면 화해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국엔 헤어지기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상대 부모님은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지수가 결혼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딱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어쩐지 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신 씨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아들과의 연도 끊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주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 씨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언제 풀릴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가 싶으니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신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아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그 순간 참지 못했던 스스로를 욕하고 때로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신 씨의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